나는 치매인 줄 아는 엄마였습니다. 자식들은 안심했고 나는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가요. 엄마, 도장 좀 찍어요. 그들의 입은 걱정이라 말했지만 눈은 돈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보인 척하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고 자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1화 기억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날.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다는 기분을 처음 느낀 날을 기억한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앞에 차려진 밥상이 낯설었다. 분명 내가 한 밥인데도 간장은 어디 두었는지, 반찬은 언제 만든 건지 기억이 뚝 끊긴 것처럼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내 나이 73. 남편 없이 20년을 혼자 살면서도 농사도 짓고 장도 보고 손자들 도시락까지 싸주던 내가 요즘은 자꾸만 머릿속에서 단어들이 도망간다. 며칠 전엔 며느리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어이, 저기 누구냐 하며 민망하게 손가락으로 부르기도 했다.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아나? 엄마, 이제 진짜 병원 좀 가보자. 이상해.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이상해. 내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걸까? 나는 몰래 병원에 갔다. 기억력 검사라는 걸 했다. 그림을 따라 그리고 단어를 외우고 계산을 하고 결과는 치매 초기 가능성 있음이라는 소견. 하지만 나는 알아챘다. 내 머리가 다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걸. 아직은 괜찮다. 기억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가끔 사라지는 거다. 길을 잃은 기억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그런데 이 진단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엄마 진짜 치매야?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큰딸 미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왔다. 뭐래? 병원에서 뭐래? 초기일지도 모르겠다더라.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 동규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애는 평소에도 말이 많지 않은데 그날따라 유난히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치매면 이제 혼자 사시는 건 무리겠네. 그 한마디에 미진이가 곧장 받아쳤다. 그럼 요양원? 아니면 우리 집에 모셔야지. 누가? 내가? 나는 딸이고 넌 아들이잖아. 당연히 너지. 딸과 아들의 싸움이 내 눈앞에서 벌어졌다. 마치 내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서로 엄마를 누가 떠안을까를 두고 다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그들 눈 속에 있는 속내를 봤다. 그들의 걱정은 나에 대한 게 아니었다. 이제 엄마는 우리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겠구나. 재산 정리, 유언장 미리 챙겨야겠다. 그런 말들이 그들의 눈에 깃들어 있었다. 엄마 혹시 유언장 생각은 해보셨어요? 며칠 뒤 미진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모르니까 정리해 놓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싸움 안 나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맞지. 싸움 나면 안 되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대로 잊히기 전에, 내가 이대로 무너지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고 가야겠다. 그날 밤 비밀의 시작.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으로 다시 향했다. 진료실 문을 닫고 의사에게 말했다. 사실은 아직 괜찮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의사는 놀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증상이 심해지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그 전에 제가 뭘 좀 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나는 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
노트북을 켜는 법을 잊은 척, 국 끓이다 냄비를 태운 척, 전화 통화를 반복한 척. 자식들은 점점 확신했다. 우리 엄마, 이제 진짜 가는구나. 그리고 나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다. 침대 옆 탁자에, 식탁 밑에, 거실 화분 옆에. 내가 기억을 잃는 대신 녹음기와 메모장이 내 기억이 되어주기로 했다. 나는 이 집에서 잊힌 존재가 아닌 모든 것을 지켜보는 그림자가 되었다. 와, 엄마, 그 통장은 이제 제 명의로 할게요. 엄마, 저예요. 종훈이요. 막내 아들 종훈이가 모처럼 만에 혼자 찾아왔다. 평소에 얼굴 보러 오긴커녕 집안일은 누나들과 형한테 미루기 바빴던 애다. 그런데 오늘은 꽃도 하나 사들고 와서는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어머님,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잘 지내셨어요? 얄밉게도 어투 하나하나에 꿀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알면서도 천진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래, 잘 있지. 뭐 먹고 갈래? 아니요, 그냥 얼굴 뵈러 온 거예요. 진짜예요. 그날따라 목소리가 다정했다. 그런데 나는 안다. 이 아이가 웃을 땐 꼭 뭔가 꺼낼 말이 있다는 걸. 엄마, 요즘 돈 관리 잘 되세요? 밥을 먹고 나자 종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은 통장 관리 어렵죠? 은행도 헷갈리실 테고.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통장을 제 명의로 바꾸는 게 어때요? 나는 찌개를 뜨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 아, 그게 아니라 엄마 명의 그대로 두면 오히려 헷갈릴까 봐요. 관리 차원에서 그냥 제가 맡아두는 거예요. 웃긴 건 그 말을 하면서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는 거다. 숟가락으로 밥을 비비는 신용만 반복하며 말끝을 흐렸다. 그럼 같이 은행 갈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종우는 잠시 당황하더니 급히 웃어 넘겼다. 아, 엄마가 힘드실까봐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요. 공인인증서만 넘겨주시면 제가. 그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무언가 딸깍하고 잠겼다. 이 아이도 똑같구나. 누나들이 유언장 써요 할 땐 그저 눈치만 보더니 이제는 나 혼자일 때를 노려 통장이라니.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아니라 재산을 잃어주는 어머니를 바라는구나. 녹음 시작. 그날 밤 나는 그가 한 말을 정리해서 메모지에 적었다. 그리고 손목에 찬 작은 녹음기 버튼을 꾹 눌렀다. 기록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 37분. 막내 아들 종훈, 어머니 명의 통장 명의 이전 요구.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억이 없다면 기록이 되겠지. 다음 날 아침 통장 사건. 다음 날 미진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막내가 통장 들고 은행 갔다던데.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몰라. 통장 복사본을 갖고 있었나 봐. 아니, 왜 그런 걸 줬어?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요동쳤다. 은행이라. 나는 그날 오후 혼자 은행으로 향했다. 고객님 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선 처음엔 날 믿지 않았다. 내가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요즘 고령자 금융사기 사례가 많아서요. 보호자 없이 오신 경우엔 나는 지갑에서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꺼냈다. 그리고 말했다. 내 돈이고 내 계좌입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바꿔선 안 되죠. 은행 직원이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알겠습니다. 통장 재발급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비밀 계좌. 그날 나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 내 이름으로 새로운 통장을 열었다. 기존 통장에서 적은 금액을 옮겨 놓았다. 혹시나 다들 그 돈만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숨겨야지.
새 통장에 위치는 거실 장판 밑에 오래된 사진첩 아래. 나중에 정말로 내 기억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땐 누군가 이걸 발견하겠지. 그때 진짜 엄마가 남긴 뜻이 뭔지 알게 되겠지. 그날 밤 종훈이가 다시 집에 왔다. 내 얼굴을 보자마자 묻는다. 엄마, 은행 다녀오셨어요? 그랬지. 왜? 아니, 그냥 미진 누나가 연락해서요. 괜히 엄마 힘드실까봐. 나는 그 아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맙다. 근데 종훈아, 다음부턴 뭐든 엄마랑 상의해. 종훈은 말없이 나를 쳐다봤다. 그 눈동자엔 처음으로 경계심이 번졌다. 그날의 기록. 엄마, 통장은 제가 맡을게요. 메모장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함. 기억을 잃은 사람은 조용하지만 기억을 숨긴 사람은 조용히 강하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증거들을 모으는 중이다. 그 증거들은 바로 내 자식들이 남긴 말들이다. 3화. 엄마,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요즘 나는 식탁 앞에 앉으면 일부러 수저를 반대로 놓는다. 불 꺼진 방에서 전화를 하듯 혼잣말도 중얼거린다. 여기가 어딘고 밥은 먹었나. 자식들 앞에선 꼭 컷소리처럼 들릴 법한 말들을 일부러 읊는다. 그런 날이면 애들은 꼭 내가 모르게 서로 전화한다.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진짜 치매 맞는 것 같아.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다 듣고 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조차 익숙하다. 내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걸 숨기고 있을 뿐이다. 어느 날 딸이 찾아왔다. 큰딸 미진이가 혼자서 왔다. 평소엔 남편 눈치 본다며 명절에도 부랴부랴 2시간 있다 가는 애가 이날은 오전부터 와선 설거지며 창문 닫기까지 한다. 이런 때가 가장 위험한 법이다. 엄마 커피 한잔 할까? 평소 안 마시던 드립 커피를 고이 내려놓는다. 내 앞에 앉은 딸의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다. 그럴수록 불길하다. 엄마 사실 요즘 걱정돼서 그래. 무슨 걱정? 그냥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자꾸 물건 두는 것도 까먹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때 딸의 말이 툭 터졌다.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건 어때? 정적. 나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딸은 당황했는지 잔을 덥석 들고 웃는다. 아니, 나쁘게 듣지 말고 좋은 데야. 요즘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누가 보내려고 하디? 그게 아니라 엄마 건강을 위해서.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진아, 응? 내가 죽은 것도 아닌데 벌써 내 짐 빼놓을 참이냐? 딸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 그냥 걱정돼서 그래. 혹시나 밤에 불 끄는 것도 잊으시고 그러면 위험하니까. 요양원 팸플릿. 며칠 후 둘째 아들 동규가 아내랑 함께 찾아왔다. 동규 아내는 입에 바른 말만 늘어놓던 여자다. 어머니 요즘 편찮으시다면서요? 이거 보세요. 이 요양원이 아주 괜찮대요. 신도시 쪽인데 산책 코스도 있고 물리치료도 잘 돼 있고. 아들 앞에서 웃으며 팸플릿을 펴놓고 입가엔 얄미운 친절함이 붙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거긴 돈이 많이 들겠구나?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한다. 아,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는 걱정 마시고 몸만 편히. 그러니 날 거기 보낼 생각인 거냐? 그때 아들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그냥 미리 준비해 두자는 거야. 갑자기 안 좋아지시기 전에. 지금이라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잖아. 그 순간 스스로 선택하라는 말이 스스로 나가달라로 들렸다. 밤, 기록된 진실. 나는 그날 밤 또다시 녹음기를 켰다. 소파에 앉아 담요를 덮고 스스로 중얼거리는 척하며 말했다. 요양원 얘기 나왔지. 미진이와 동규 둘 다 같은 타이밍에 꺼낸 걸 보면
미리 얘기를 맞춘 게 분명하다. 아마 통장을 건드린 종훈이와도 이야기했겠지. 기록 2025년 4월 20일 자식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방향으로 논의 중. 이유 건강 우려 명목, 실제 목적 불분명. 다음 날 미리 다녀온 곳. 나는 혼자 새벽에 외출했다. 머플러를 목에 감고 구청 근처 작은 법무법인 사무실에 들어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유 원장 좀 쓰려고요. 네. 유산 나눌 유 원장이요. 단 조건을 붙이고 싶어요. 젊은 변호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내가 진짜 치매에 걸릴 경우 내 재산은 전부 그때까지 돌봐준 사람에게 넘기고 싶어요. 누가 진심이었는지 난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몰래 카메라. 며칠 뒤 나는 사람을 불러 집에 작은 CCTV를 설치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장소. 냉장고 위, 커튼 뒤, 책장 구석. 누가 내 집을 돌아다니며 뭘 만지는지. 누가 내 사진첩을 뒤적이는지. 내가 없을 때 내 자식들이 얼마나 속마음을 드러내는지. 나는 기억을 잃은 노인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시하는 증거 수집자가 되었다. 어느 저녁 종훈의 음성. 누나, 엄마 정신 진짜 이상해. 아까 나한테 너 누구냐고 하더라니. 진짜 이제는 요양원 넣자. 다들 같이 말 맞춰서 하자고.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온 그 음성. 문득 웃음이 났다. 너 누구냐는 연기였거늘.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지.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약해지지만 감정은 더 예민해진다. 나는 지금 내 자식들의 진짜 얼굴을 수집하고 있다. 요양원, 좋아. 내가 진짜 기억을 잃게 되면 누가 나를 버렸는지조차 모르겠지.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나는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다. 사와, 엄마, 이 집도 우리 명의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욕심이 없으면 편안하게 늙는다. 근데 자식들은 욕심이 생기면 부모를 늙게 만든다. 그것도 순식간에. 오늘 아침엔 커튼을 걷지도 못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서. 내가 사는 이 집, 그토록 고생해서 일군 이 집을 누가 눈독 들이고 있는지 너무 뻔히 보여서. 점심 무렵 또 찾아온 종훈. 엄마, 저예요. 어제 말했던 거 조금 더 얘기해볼까 싶어서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루에 앉았다. 무슨 말? 그게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것도 있고 혹시 모르니까 집 명의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어떻게? 가족 공동 명의로 바꾸는 거죠. 아니면 저나 누나 명의로 일단 옮겨두고 엄마는 그냥 편하게 사시면 돼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다. 그럼 나는 주인이 아니고 그냥 새들어 사는 셈이냐? 그런 말 아니에요. 엄마는 그냥 법적인 부담 없이 지내시라고요. 요즘은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거짓을 위한 명분. 그 애는 늘 말끝에 핑계를 단다. 엄마를 위해, 엄마가 걱정돼서, 엄마가 편하려고. 그 속엔 엄마 걸 내가 가질게요라는 뜻이 숨어 있다. 그리고 뭐랄까, 미진 누나도 그러는데 혹시 엄마가 요양원 가시게 되면 이 집 그냥 비워두는 건 손해잖아요? 그 말의 순간 내 뇌리를 스치는 생각. 이 집을 내보낼 궁리를 벌써 하고 있구나.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것도, 통장명에 바꾸자는 것도 결국 이 집을 차지하려는 첫 단계였던 거지. 손 떨리는 밤. 나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손때 묻은 서류철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구청에서 떼어놓은 도면, 그리고 아직도 유효한 내 인감도장. 눈물이 났다. 내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일찍부터 일어나서 김밥 팔고 겨울에도 장판 없이 견디며 살았던가. 내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같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인생을 팔아치우는 건 내 자식들이란 말이지. 은행에서 마주친 뜻밖의 인물. 며칠 뒤 나는 마을 농협을 찾았다. 조금만 옮겨 놓을 돈이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미진의 남편, 내 사위 민석이를 마주쳤다. 어머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통장 좀 보려고. 그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공동명의 이전 신청서 제출하러 왔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내 통장이 아니라 내 진명에 관련 서류였다. 작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CCTV를 돌려보았다. 며칠 전 내가 마실 나온 사이 미진이와 종훈이 내 책상 서랍을 뒤적이고 있었다. 인감 도장을 찾는 눈빛, 등기부등본을 살피는 손놀림, 메모지에 뭔가를 적고 나가는 그들의 발소리. 나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다. 기록. 자식들이 어머니 외출 시간에 서류함 탐색. 진명의 이전 계획 짐작. 동선 서랍 금고 서류 철순. 내가 먼저 움직였다. 나는 다음 날 변호사를 다시 찾았다. 등기부상 명예보호 조치 좀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전 등기 방지를 위해선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고요. 유언장에 명시적으로 조건을 붙이시면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지금 이 집 아무도 모르도록 비공개 신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깜짝 놀랐다. 네, 가능은 합니다. 꽤 번거롭지만 복잡한 게 나아요. 내 자식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작전명 집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 나는 이 집의 명의를 내 앞으로 유지하되 비공개 신탁 방식으로 가장된 보호를 걸어뒀다. 즉, 서류상은 내가 주인이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된 셈이다. 자식들이 들고 가도 등기소에서 막힐 것이다. 내가 잃은 건 기억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속일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그날 저녁. 엄마 요즘 정신 괜찮으세요? 그래, 종훈이가 집 얘기하더라. 딸이 당황했다. 아, 엄마 그건 그냥 혹시 모르니까. 그래, 혹시 모르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말했다. 이 집은 내가 죽어야 내 이름이 될 거야. 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다. 사람은 늙을수록 삶을 지키는 방식이 조용해진다. 하지만 나는 이제 조용하지 않기로 했다. 너희가 이 집을 원한다면 너희의 민낯도 다 보여줘야겠지. 나는 지키는 중이다.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나의 이름을. 오화. 엄마, 사실 통장에 남은 돈도 얼마 없으시잖아요? 세상에는 참으로 교묘한 진심이 있다. 처음엔 걱정처럼 포장되지만 속을 열면 딱딱한 이기심이 숨어 있다. 나는 지금 그 진심의 껍질을 하나씩 벗기고 있다. 요즘 자식들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다. 예전엔 엄마의 안부를 물었지만 이제는 엄마의 잔액을 묻는다. 종훈이가 불쑥 방문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다. 김치찌개나 하려는 중이다. 제가 해드릴게요. 계란도 부쳐드릴까요? 희한하게도 며칠 전부터 종훈이가 자주 온다. 그 애가 내 집에서 불 켜고 김치 썰던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차라리 어색하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 아이가 밥을 먹다 말고 묻는다. 엄마, 아직 예적금 그대로예요? 나는 모른 척 대답했다. 글쎄다.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그 아이는 젓가락을 멈추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게 그냥 혹시 모르니까. 요즘 엄마가 계속 깜빡깜빡하셔서. 며칠 후에는 미진이가 왔다.
엄마, 종훈이랑 얘기 좀 해보셨어요? 요즘 애가 자꾸 통장 얘기해서요. 나는 무심하게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더라. 뭘 말하는 건지. 사실 동규 오빠랑도 얘기했는데 엄마 이제 큰 돈 쓰실 일도 없잖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어디까지 내뱉나 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엄마 통장을 관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내가 관리하면 뭐가 달라지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예금 깨고 투자하시면 위험하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잔고 확인 요청서. 통장을 가져가겠다는 뜻. 나는 물었다. 그걸 어디서 구했니? 은행에 갔다가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보호자가 어머니 동의서만 있으면 얼마든지 도와준대요. 그 순간 내 속이 서늘해졌다. 도와준다는 말은 결국 빼앗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럼 동의서를 써달라는 거니? 아, 엄마 저희가 엄마 돈 뺏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를 사고 대비해서 미리미리 정리해두자는 거지. 내가 사고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녀는 더듬었다. 말이 꼬였다. 양심도 꼬였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CCTV를 다시 확인했다. 며칠 전 미진이와 동규가 내 방에서 대화한 장면. 화면 속 그들은 이불에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엄마 진짜 정신 이상해. 나중에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어. 그 전에 재산 정리하고 형제 간에 나누는 게 맞아. 통장에 얼마 있대? 한 8천만 원은 넘는다고 하던데. 그 정도면 요양원 비용으로도 충분하잖아. 야, 그거 다 우리가 벌어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쓴 돈이야. 그냥 뺏을 순 없잖아. 그럼 언제까지 놔둘 건데? 치매 심해지면 뭘 하시겠어? 그들의 대화 끝엔 이런 말이 붙었다. 방법은 정리 명목으로 법무사 쓰는 거야. 엄마가 못 알아들을 때 슬쩍 도장 받는 식으로. 나는 그날 밤 또 메모했다. 기록 2025년 4월 28일 자식들이 통장 잔고 확인 및 명예 이전 계획 논의 치매 심화되기 전 도장 강탈 예상 녹음 확보 필요 그리고 다음 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성년후 견제도를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의식 명료할 때 미리 서류를 정리해 두는 거죠. 유사시엔 자식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통장 하나만 더 만들어주세요. 딱 내가 살 집을 위한 돈만 넣고 숨겨둘 거예요. 두 번째 비밀 통장. 나는 15년 전부터 모아온 적금을 다시 꺼냈다. 손주 돌반지도, 퇴직금도, 생전에 쓴 적 없는 적금 통장도 조용히 금고에서 꺼내 새 통장에 넣었다. 그리고 메모했다. 이 계좌는 나의 생존을 위한 계좌. 자식들 접근 금지.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만 사용할 것. 혹시 있더라도 복사본은 변호사에게 있음. 종훈이 또 찾아왔다. 엄마, 지난번 통장 말인데요. 응. 누나가 괜히 예민하게 굴긴 했는데 사실 전 그냥 엄마 힘들까봐. 종훈아,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통장 내가 나중에 보게 될지 안 될지는 엄마가 정해. 종훈은 말을 잃었다. 그 애의 눈엔 처음으로 엄마가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번졌다. 기억이 흐릿해지면 사람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 그 틈을 배려로 채우는 자도 있지만 욕심으로 메우려는 자도 있다. 나는 지금 기억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다. 지금은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증명해야 한다. 육화 엄마, 집을 팔고 요양원 가요. 그게 다 엄마 위해서예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희한하다.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말보다 당신을 위해서예요라는 말이 더 무섭게 들릴 줄이야.
그 말이 나왔을 땐 이미 그들은 나를 지우고 돈을 먼저 생각한 거다. 며칠 후 세 자식들이 함께 찾아왔다. 종훈과 미진 그리고 동규까지 셋이 나란히 앉아 내 앞에 섰다. 어깨를 나란히 한 그 모습은 마치 협상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미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오늘은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왔어요. 진지하게. 응. 요즘 엄마 혼자 계시는 것도 걱정되고 집도 크고 불편하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이번엔 종훈이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신도시에 요양원이 하나 생겼대요. 시설이 아주 좋아요. 물리치료, 식사, 간호 다 되고. 그래서 이 집을 정리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엄마한텐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내 집을 팔자고? 그럼 이 큰 집을 혼자 지키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팔자. 미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지금 팔면 3억 가까이 나와. 그 돈이면 엄마 여생 동안 충분해. 그 순간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이 집 팔고 우리도 한몫 챙기자. 종훈이 곧바로 말을 받았다. 엄마, 지금은 진짜 이득이에요. 부동산 시세도 좋고 요양원 자리도 빨리 계약해야 하니까. 나는 그들의 눈을 번갈아 가며 바라봤다. 그 눈 속엔 걱정보다 계산이 먼저 담겨 있었다. 웃음으로 던진 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러면 계약서라도 써올래? 셋 다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진짜? 응. 팔아도 좋지. 내가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긴 하더라. 순간 미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엄마 진짜야? 진짜 결심한 거야? 그래. 대신 조건이 있어. 엄마의 함정. 내가 그 요양원에 한 달간 체험 입소해볼게. 한 달? 그래. 결정은 그 후에 하자. 그리고 그동안 너희 셋이 돌아가며 내 병간호 맡아. 계약도 처분도 그 뒤에 얘기하자. 셋은 갑자기 입을 닫았다. 왜? 다들 바빠. 나를 위한다며. 그럼 병간호도 너희 몫이지. 종훈이 우물쭈물했다. 엄마, 그게 우리가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간다면서. 그럼 그게 맞는지 너희가 한 달쯤은 직접 봐야 판단하지 않겠니? 갑작스런 침묵. 그날 이후 셋은 연락이 뜸해졌다. 요양원 얘기도 쏙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나는 잘 안다. 내가 돌볼 생각은 없지만 돈은 받고 싶다. 그게 그들의 계산서였다. 그러다 어느 날 종훈이 다시 왔다. 엄마, 체험 입소 같은 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낫지. 전문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치료. 더 나은 건 내가 원하는 걸 해주는 사람이야. 나는 식탁 위에 병원 팸플릿을 던졌다. 나 거기 다녀왔어. 침대 옆엔 커튼 하나, 벽엔 날짜 종이 붙어 있더라. 거기서 죽을 날만 기다릴 순 없어. 며칠 후 나는 다시 변호사를 찾았다. 이젠 얼굴만 봐도 반갑다. 이번엔 어떤 요청이신가요? 제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제가 원치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조항. 그리고 자식들이 강제로 계약할 수 없게 하는 서류요. 변호사는 웃었다. 대단하신데요, 어머님. 이 나이쯤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명의가 날 살려요. 며칠 뒤 셋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눈치를 좀 더 보며 말을 꺼냈다. 엄마, 그럼 체험 입소는 하시겠단 거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엔 집 매매도 생각해 보시는 걸로. 그건 내가 원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걱정돼.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이 집 아예 유산에서 뺄까? 셋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그날 이후
다시 그들은 조용해졌다. 사람은 버려지기 전에 알게 된다. 자기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하지만 나는 짐이 아니라 사람이다. 내가 뭘 기억하든 너희가 날 어떻게 기억할지 그건 내가 정할 거다. 이 집도 내 돈도 내 남은 인생도 이제 내 게임의 룰대로 가자. 싫어 엄마, 도장 좀 꺼내주세요. 이건 그냥 행정 처리예요. 도장. 조그만 나무 막대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사람 하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내가 직접 걸어 잠근 집. 내가 밤새워 모은 돈. 내 이름으로 쌓아온 세월을 그 하나로 누군가는 훔쳐갈 수도 있다. 그걸 아는 내가 과연 그렇게 쉽게 내줄까? 무표정한 방문. 오늘도 그 애들이 다시 왔다. 이젠 웃지도 않는다. 거짓 친절도 지쳤는지 그저 본론만 꺼낸다. 엄마, 저희가 정리해드릴 게 있어요. 근데 도장이 필요하네요. 도장. 네, 그냥 주소 이전 관련한 서류인데 행정 처리예요. 단순하게. 종훈이 그 말을 꺼냈다. 입가엔 애써 만든 미소가 있었지만 눈은 서두르고 있었다. 내가 안 찍으면? 내가 그렇게 묻자 동규가 나섰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안 받아들이셔도 이게 다 엄마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정신 멀쩡할 때 찍는 도장이니 문제 없겠네. 그렇죠? 아무 문제 없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럼 어디 서류 좀 볼까? 책상 앞 싸늘한 시선. 그들은 나를 따라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왔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중 일부는 낯선 형식. 심지어는 이임장이라 적힌 문서도 보였다. 이건 뭐니? 아, 그건 그냥 은행 가서 대신 처리하려고요. 그러면 내가 찍은 도장으로 너희가 뭐든 할 수 있겠네. 아니에요. 그런 건 못하죠. 엄마가 있으신데. 치매잖아. 내가 미진이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정적의 시간.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유쾌하지 않았다. 너희가 날 바보 취급할 땐 편했지. 기억 못하는 엄마. 도장도 통장도 건드릴 수 있는 엄마. 엄마 그게 아니고. 그래. 그럼 이건 뭘까? 나는 책상 서랍에서 USB를 하나 꺼냈다. 이 안에 너희가 했던 말들이 들어있어. 우리 집에 설치된 CCTV, 녹음기, 그리고 메모들까지. 셋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증거 공개. 나는 모니터를 켰다. 2025년 4월 16일 거실 대화. 2025년 4월 24일 방 서류 서랍 연락. 녹음기엔 분명히 담겨 있었다. 엄마 치매 맞지? 도장만 찍게 하면 돼. 어차피 모를 테니까. 위임장 먼저 받고 나중에 절차는 우리가 다 하면 되지 뭐. 그 목소리엔 단 1g의 죄책감도 없었다. 그건 내 자식들이 맞았다. 그날 밤 변호사에게 넘긴 자료요. 나는 그날 USB와 녹음기를 고이 포장했다. 이거 혹시 몰라서요. 이 정도면 소송 걸어도 되겠는데요. 아니요. 소송까진 원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사라졌을 때 누가 어떤 짓을 했는지는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해요. 걱정 마세요. 이건 예방의 기록이니까요. 다음 날 밤 동규가 혼자 찾아왔다. 눈빛이 흔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난 그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닌데.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까지라니? 누나랑 종훈이 얘기 듣다 보니까 점점 휩쓸린 것도 있고 진짜 엄마 생각했는데. 날 생각했다면 내 도장을 먼저 찾진 않았겠지. 동규는 할 말을 잃었다. 도장의 행방. 사실 도장은 이미 내 금고에도 없다.
나는 그것을 법무법인을 통해 안전 보관 처리해뒀다. 심지어 내 사인도 인증서도 다 자기 결정 능력 유지 시에만 효력 발생으로 묶어뒀다. 즉, 내가 사라지면 내 도장도 서명도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결심의 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가에 주름이 짙어졌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고 기억하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냉정하게 도장을 찍는 손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그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손을 빼앗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내 이름을 남기는 방식도, 내 인생을 지키는 방식도, 그리고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는 것 역시. 8화 엄마가 치매 아니래. 누가 말렸나 봐. 소문은 언제나 조용히 번진다. 비처럼 쏟아지지 않고 안개처럼 스며든다.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 편의점 사장도, 앞집 미용실 주인도, 어머님 건강해 보이시네요. 요즘 기억도 또렷하시던데 하는 말들을 무심히 던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흘렀구나. 내가 치매가 아니라는 말. 누군가 입을 열었고 누군가 흘렸겠지. 균열의 시작. 그날 저녁 동규가 혼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누나가 좀 이상해요. 요즘 나한테 말도 안 섞고 자꾸 엄마 일에 날 빼놓으려고 해요. 그랬니? 혹시 엄마 미진 누나한테 뭐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 엄마가 치매 아니라고 하셨다면서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을 누가 하든 그게 중요하니? 중요한 건 내가 날 믿었냐는 거야. 내가 날 치매인 엄마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났어. 동규의 갈등.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나도 솔직히 처음엔 불안했어요. 근데 누나랑 종훈이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점점 이상한 사람이 돼가는 것 같아서요.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건 본심이야. 미안해요. 정말. 그 말 내가 아니라 내 형제들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진의 반격. 며칠 뒤 미진이 혼자 찾아왔다. 입술에 틴트를 바르지도 않았고 손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엄마,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래, 엄마 진짜 치매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지. 엄마가 치매 아니라면 우리가 한 일이 그냥 도둑질이 되는 거니까. 나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말한 그대로야. 진실의 무게. 그럼 엄마 지금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몰랐더라면 너희는 더 빨리 나를 내보냈겠지. 미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숨을 깊게 내쉬었다. 엄마 왜 그런 연극을 하셨어요? 연극. 치매인 척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됐잖아요.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게, 왜 너희가 그런 짓을 했을까? 너희가 나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이미 너희를 테스트하고 있었어. 자식들 사이의 싸움. 그날 밤 동규와 미진 그리고 종훈이 셋이 다 모였다. 하지만 이번엔 나 없이 집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를 향해 꽂히는 화살 같았다. 내가 그 얘길 왜 해? 엄마 치매 아니라는 말 내 입으로 왜 흘려? 그럼 계속 속일 셈이었어? 그게 진심이었어? 지금 와서 착한 척 하지 마. 넌 도장 찍게 할 때 옆에서 뭐 했는데? 됐어, 다 필요 없어. 이 집이랑 통장이랑 엄마가 다 정리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노리고 있었다는 거잖아. 엄마가 지금 우릴 가만둘 것 같아? 나는 들었다. 문 너머 그 대화를 나는 손에 쥔 작은 녹음기에 담고 있었다. 그날 나는 한 줄만 메모했다. 기록. 2025년
5월 6일 형제 간 내부 분열 발생. 모두 자기 방어에 급급. 진심 없음, 책임 없음, 반격의 대화. 그 다음 날 나는 셋을 집에 불렀다. 차 한 잔, 간식 하나, 조용한 분위기. 그리고 무표정한 내 얼굴. 셋 다 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내가 말할게. 그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치매 아니다. 진단서도 가짜 아니고 초기 의심일 뿐이지 확정은 아니었어. 종훈이 벌컥 말했다. 그럼 왜 그런 척 하셨어요? 너희를 보기 위해서. 뭐를요? 너희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가 약해졌을 때 무슨 얼굴을 하고 달려드는지. 정적이 흘렀다. 유언장 꺼내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진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이건 며칠 전에 갱신한 거야. 내 재산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사람에게 가. 누군데요? 지켜본 결과 아직 정하지 않았어. 미진의 손이 떨렸다. 동규는 눈을 감았고 종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기억은 끝났을지 몰라도 기록은 계속 남으니까. 가족은 가깝지만 가장 멀어진다. 사랑은 말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나는 지금 믿음의 증거를 기다린다. 진짜 자식은 누구였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기억할 것이다. 부와 엄마가 남긴 영상, 유언보다 무서웠다. 기억은 말로 증명되지 않는다.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손끝으로 쓴 글도 서류에 찍힌 도장도 누군가는 의심하겠지만 내 표정과 목소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며칠 전부터 매일 아침 핸드폰을 거치대에 세워두고 하루 10분씩 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5년 5월 8일.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이 집은 내 이름이고 내 손으로 지킨 곳이다. 영상일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내 자식들이 내게 유언장을 쓰라고 재촉합니다. 내가 기억을 잃기 전에 미리 다 정리하자고 하네요. 그 애들은 나를 걱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영상 속 내 눈빛은 분명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마무리한 말. 나는 지금도 모든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상 2. 내가 느꼈던 공포. 다음 날 나는 두 번째 영상을 찍었다. 그날 밤 막내가 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다더군요. 누나들은 요양원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둘째는 내 도장을 요구했어요. 내가 무서웠던 건 치매가 아니라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내 인생을 빼앗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엔 연민이 없었고 그저 소유하고 싶은 대상이 있었어요. 자식들에게 영상을 보내다 나는 그 영상들을 USB에 담아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다. 에모에메로지 3. 그리고 어느 조용한 날 셋의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찍은 영상입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입이 아니라 얼굴이니까 직접 보렴. 그날 밤 미진이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울컥거렸다. 엄마 그거 진짜예요?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느낀 게 아니라 본 거야. 너희가 한 말을, 표정을, 행동을.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알아. 근데 행동은 의도를 이겨. 저 이젠 뭘 해야 할까요? 그걸 내가 생각해. 나는 단호했다. 용서가 아니라 판단의 몫을 자식에게 넘기는 일. 그게 진짜 교육이었다. 다음 날 동규가 조용히 찾아왔다.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저도 영상 하나 찍었어요. 엄마가 했던 것처럼. 제 진심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영상 속 그 애는 울고 있었다. 허름한 사무실에서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엄마를 보호한 게 아니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엄마를 믿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영상 속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다. 그러나 종훈은 그 다음 날 종훈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영상도 전화도 심지어 메시지도 없었다. 대신 집 근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내 집 사진이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 집 요즘 자식이 몰래 내놓은 거라던데요. 어머니가 치매라서 자식들이 처분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소름이 끼쳤다. 아직도 멈추지 않은 거야. 마주한 진실. 나는 그날 종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종훈아, 어디야? 엄마? 아, 그냥 회사 근처에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선 내 이름 나왔더라. 그게 누나가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 등기부 등본 요청 기록에 내 아이디가 찍혔다. 엄마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는 치매가 아니니까. 정적. 그리고 한숨.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나도 방법을 생각해야겠네요. 그 말에 나는 덤덤하게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도 준비할 거니까. 나는 그날 밤 변호사에게 긴급 연락을 넣었다. 4번째 유언장을 준비해 주세요. 기존 문서 수정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번엔 증거 영상과 함께 묶을 거예요.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누가 내 인생을 노렸는지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내 기억을 지우려 했고 누군가는 내 이름을 대신 쓰려 했다. 하지만 나는 내 얼굴을 기록했고 내 말을 남겼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다. 더는 잃지 않기 위해. 시파 엄마는 마지막에 웃었다. 사람은 죽기 전보다 기억을 잃기 전이 더 무섭다. 잃을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은 내 손을 뺏기 시작했으니까. 하지만 나는 기억을 감춘 채 모든 걸 지켜봤다. 그리고 이제 그 결말을 내가 정한다. 종훈의 마지막 계략. 그날 아침 우편함에 이상한 서류가 꽂혀 있었다. 부동산 위임 계약서 사본. 보낸 주소는 우리 집에서 도보 10분 거리 부동산. 바로 그곳에 나는 방문했다. 이 서류 누가 맡기셨어요? 직원은 당황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 종훈 씨라고 하셨는데요. 어머님이 치매시라 대리권 처리 요청 받았습니다. 치매요? 내가 씩 웃었다. 치매인 줄만 알았던 엄마가 지금 당신 앞에 있어요. 고 소장 접수.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허위 계약 시도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종훈을 고소했다. 진짜 하실 겁니까? 그 애가 가족이라는 걸 포기한 순간 나도 엄마라는 이름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고소장에 서명했다. 도장은 이미 법무법인 보관 도장으로 대체되었다. 이 도장은 그 애가 훔치고 싶어 했던 바로 그것이다. 영상 공개. 그날 밤 나는 셋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제 선택은 너희의 몫이에요. 영상 제목 엄마의 마지막 기록. 영상 속 나는 고요한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본다. 내가 치매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가 중요하지. 너희는 내 집을, 내 통장을, 내 존재를 계산기 위에 올려놓았지. 하지만 동규는 끝까지 나를 바라봤고 미지는 조금 늦게 돌아왔고 종훈이는 나를 떠났어. 그래서 나도 결정했어. 나는 유언장을 낭독했다.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자식 셋은 공식 유언장을 전달받았다. 정순자 씨의 최종 유언입니다. 내 소유의 주택 및 토지는 둘째 아들 동규에게 귀속한다. 금융자산 중 생활비, 성격의 일부를 제외한 전액은 장기 요양시설에 기부한다. 단, 기부는 내 이름으로 한다. 미진과 종우는 어떠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한 후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 공식 유언 통보 3일 후 종우는 나를 찾아왔다. 엄마 고소 취하해주세요. 정말 한순간 실수였어요. 실수. 그냥 불안했어요. 형이 다 가져갈까봐. 누나는 돌아서고 나만 남겨질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불안해서 날 속였니? 불안해서 날 팔았니? 엄마 제발. 나도 무서웠어. 내 자식이 날 지우려 했던 그날 밤. 나는 평생 기억할 거야. 마지막 편지. 나는 그에게 작은 편지 하나를 건넸다. 흰 봉투에 쓴 한 문장. 내가 죽은 뒤에 이 편지를 열어라. 그는 봉투를 꼭 쥐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끝까지 기억했다. 그리고 너희를 선택하지 않았다. 장례식. 1년 뒤 나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침대 머리맡엔 녹음기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킨다. 장례식엔 동규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고, 미지는 서약서에 사인한 뒤 묵묵히 나를 보았다. 종우는 오지 않았다. 사람은 기억을 잃어도 지켜온 이름은 남는다. 나는 엄마였고, 정순자였고, 내 삶의 주인이었다. 마지막엔 웃었다. 지켜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웃음은 절대로 잊히지 않을 것이다.